월급의 100%를 저축한다든지. 100% 저축은 어떻게 살아요, 근데? 제가 카드값만 하나에 300만 원 썼거든요. 그런 것들이 싹 잡히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살고 막 이랬었어요. 사실 1억 모으거든요. 요즘에 저축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. 증권사 요것도 요즘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. 이거를 조금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?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일반 재테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. 네. 네.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실용적인 재테크 팁 같은 것도 종종 네. 알려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, 가장 또 중요한 게 생활비 절약 이거잖아요. 그래서 생활비 절약 팁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제가 이제는 아주 뭐라 그럴까, 이제 처음에 내가 돈을 벌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생활 습관이 바뀌었을 때 어떤 경지까지 올라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경지까지? 솔깃한데요?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거죠? 네. 내가 아무리 돈을 쓰려고 써도 쓸 수 없는 경지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정말 그 구두쇠적인 그런 생활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네, 그게 어떤 네. 거냐면 네. 진짜 그런 경지에 오르기도 해요.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그 소비 습관이라든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? 처음에는 네. 극단적인 절약이 필요해요. 극단적인 절약의 예를 들어드리면 월급의 100%를 저축한다든지. 100% 저축은 어떻게 살아요, 근데? 살아요. 어떻게 살아요? 밥도 먹고 뭐 월세도. 근데 이제 요즘에 N잡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일단 목표는 100%를 저축한다라고 딱 목표를 세우고 난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이드 잡이라든지. 사이드 잡 그런 걸 하고 난 이후에 저는 6개월치 신용카드 쫙 분석해보고 난 이후에 지출 구멍 4개를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제일 많은 게 식비예요. 그렇겠죠, 아무래도. 근데 식비는 줄일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간단해요. 안 먹으면 되잖아요. 안 먹고 안 만나면 될 것 같긴 해요, 네. 뭐가 느낌이. 네. 근데 그거를 길게 하면은 효과가 없고요. 저는 딱 추천하는 게 딱 2달이거든요. 2달만 정말 딱 습관을 잡는 데 쓰는 거죠. 일단은 뭐 출근하면서 뭐 하나 또 사 먹고 점심시간 때 뭐 하나 또 사 먹고 또 저녁 때 사 먹고 이러면 요즘에는 식비만 해도 거의 하루에 뭐 3만 원, 5만 원씩 나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안 할지를 이것도 연구가 필요해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본인한테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일단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사 먹을 수도 있지만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텀블러 들고 다닌다. 그거 하나만 줄여도 하루에 5,000원? 이거는 줄이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만약에 커피 2잔 마시면 10,000원 줄이는 거예요. 그리고 도시락 싸다닌다. 도시락. 네. 도시락 싸다니는 게 식비 줄이는데 첫 번째고, 사실 여성분들한테 좀 잘 와닿는데, 다이어트도 되고, 그러네요. 피부도 좋아져요. 왜냐면은, 밖에서 단짠 이런 거 먹잖아요. 그러면 일단 살찌고, 그리고, 피부도 별로 안 좋아요. 근데 저희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교육 비즈니스 하면서 했었거든요. 대부분 5kg 빠지고요. 네. 기본 5kg 빠져요. 단식원도 아니고. 그리고 피부가 좋아져요. 왜냐하면 집밥을 먹으면서 일단 속도 편해진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. 그 자기가 이제 주말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. 소분을 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 딱딱 넣어 놓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꺼내가지고 데펴서 먹고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게 뭐 요리 똥손이다. 뭐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일단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.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술값 엄청 많이. 그렇죠. 이게 뭐 안 만나면 돼요, 사실. 네. 근데 뭐 혼술도 하니까. 그러네. 그게 또 이제 요즘 트렌드가 혼술이다 보니까. 뭐 혼자 퇴근할 때 뭐 맥주 뭐 이런 거지 뭐 4캔에 뭐 10,000원 이러니까 이런 거 사갔다가 또 막 계속 마시고 그렇죠. 뭐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좀 줄여서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 딱 생각할 때마다
일단 내가 요즘에 좀 쌀쌀해지니까 가을인데 또 가을 옷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네. 여성분들이 충동 구매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때마다 대부분 이제 뭐 장바구니에 넣어놓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써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얘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의 방법, 그리고 내가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 3번만 생각하라고 그러거든요. 저도 제가 이게 되게 효과가 있었어요.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가계부를 처음에 썼는데 제가 카드값만 하나에 300만 원 썼거든요. 전 약간 많이 쓰셨네요. 네. 무개념이었었어요. 아. 저는 원래 개념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돈을 제가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. 기자 생활. 원래 월급 받으면 그냥 당연히 카드 값으로 나갔는데. 네네네. 기자 생활을 할 때는. 그러다가 이제 저도 제가 짠돌이 짠순이를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가계부를 쓰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맞아요. 네. 뭐 가계부를 쓰는데 왜 지출이 줄어? 그러면서 제가 따라 해봤어요. 그랬더니 너무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.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었구나. 뭐 내가 이렇게 했구나. 그럼 뭐 저는 뭐 택시 타고 다닌다고 택시값만 100만 원 이상 나올 때도 있었고, 편의점에서도 이게 뭐 나름대로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그냥 조금씩 먹고 버리는 이런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싹 잡히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살고 막 이랬었어요. 그렇게 독하게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. 근데 이 단계가 있어야지 투자로 돈을 벌어도 돈이 새 나가지가 않아요. 남성분들이 이런 단계를 잘 안 거치려고 하거든요. 큰 돈 바로 당장 벌려고 하죠. 제가 이제 그때 교육 비즈니스 할 때는 저희 성비가 뭐 한 20명 있으면 남성분 한 분? 근데 그 남성분이 되게 성향이 여성스러워요.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주변에서 남성분들 돈 많이 번 분들 많이 보잖아요. 그런 분들 보면 뭐 밥값으로 600만 원도 나가고. 얼마를 버는 거예요, 도대체? 1000만 원 버는데 밥값으로 막 여기저기 사면서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 600만 나오더라고요. 그런 분들도 계시고.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었거든요. 근데도 제가 돈을 그렇게 짠순이처럼 아끼지 않으니까 돈이 안 모였었어요. 그나마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번 목돈이 싹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면서 뭐 그냥 저축이 된 거죠.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저는 이제 이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책을 써서 목돈이 확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예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부동산에 넣었어요. 저는 만약에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뭐 다 쓰는데 얼마 안 컸어요. 그래서 그게 다 없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못 쓴 거지. 못 쓰려고만 하면 뭐 백화점 한번 갔다 오면은 얼마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옷 한 벌만 사도 몇백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. 그렇죠. 겨울 코트도 얼마나 비싸요. 겨울 옷이 너무 비싸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랬었는데 이제 이분들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투자로 번 돈을 지켜야 되는구나.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그런 게 내 몸에 배어야 되는구나. 그래서 이 단계를 저는 지나고 나서 지금은 제가 소비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데요. 일단은 옷도 안 사고요, 사실은. 뭐 특별히 이렇게 꾸민비도 들지도 않고 명품 이런 거 안 사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글쎄 오르잖아요. 그러면 내가 소비에서 느끼는 거에 대한 만족도보다 내가 저축과 투자로 돈 버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커져요.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이제 만족을 느끼냐가 좀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를 잘 모르고 저축의 세계를 좀 잘 몰랐다. 그리고 정말 틱을 모아 태산을 해보면 와 이게 되네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10만 원, 2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언제 내가 돈을 버느냐. 근데 20대이신 분들도 직장생활 3년 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따박따박 저축하면 사실 1억 모으거든요. 근데 그 과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는 향후에 그 투자로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과정을 딱 버티고 나면 그때 이후에는 투자로서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돈이 쌓이는 거죠. 나가지가 않고. 네. 그런 거 같네요, 확실히. 뭔가 경험이 중요하고 네.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건 너무 길게 잡지 말고 한 2달 정도 네.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면은
이게 몸이 약간 좀 적응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, 사실 뭐 명품이라든지 좋은 뭐 차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뭔가 사서 내가 그걸 이제 소비하고 누림으로써 뭔가 가치를 느끼는 그런 건데,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챌린지, 내 스스로 뭔가 도전을 해서 이만큼 모으고 이만큼 아끼고 투자를 해서 불리고 그런 거에 또 가치를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자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겠네요.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저희 구독자들 대상으로 뭐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. 나 뭐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격표를 보지 않고 하고 싶다. 나 음식점에 딱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거 완전 작정하고 쓰겠다는 건데. 그런 것만 돼도 사실은 내가 행복하겠다. 경제적 자유라는 게 뭐 내가 뭐 강남 아파트에 살고 내가 뭐 비싼 외제차를 타고 네네. 내가 그러니까 명품을 걸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무슨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나는 행복하겠다. 모르게 저희 구독자들이 다 소박한가? 근데 네. 제가 들은 거 생각이 안 나요. 저 주변에도 이제 자산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네네. 이렇게 막 자수성가로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봐요 그래도 보더라고요. 가격을. 그러니까 막 안 보고 막 쓰진 않아요. 자산 있다 그래서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, 그냥. 그쵸. 네. 네. 근데 그런 식만 돼도,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라는 게 네. 그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렇다면 약간 그 절약하는 팁 그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. 혹시 이런 것들을 잘 또 모아서 불릴 수 있는 뭐 통장이라든지 그런 활용하는 팁이 있을까요? 그리고 요즘에 저도 사실 적금 통장을 다시 만들었어요. 요즘에 저축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. 기본적으로 3%로 시작하잖아요. 통장에 적금이. 그러네요, 진짜. 금리 정말 많이 올라서. 저도 이제 그 재테크 업계 고인물이다 보니까 예전에 저는 제가 저축할 때는 7%대에 맞아, 있었어요. 있었어요. 네, 기억이 나요. 그때 뭐 약간 특판 비슷하게 해가지고. 맞아요. 네. 뭐 6%, 7% 왔다 갔다 했었어요, 그때. 그래서 은행에 가면은 진짜 7%대 고금리라고 해가지고 막 가서 이렇게 적금 들고 그랬었거든요. 이제 다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, 일단은 적금을 하실 때는 상호금융권. 왜냐하면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으니까. 15.4%. 제가 만약에 1금융권에 간다라고 하면 제가 내는 그 열심히 저축해서 번 돈에 이자가 붙잖아요. 네. 그럼 내가 은행이 나한테 주는 이자의 15.4% 이자 소득세를 떼가잖아요. 떼가죠. 근데 상호금융권이라고 하면 상호금융권은 이제 풀뿌리 금융이죠.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있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. 그런데 세금 안 떼요? 이자 소득세 안 그게 떼요? 조합원이 돼가지고요. 조합원이 돼서. 네네. 그래서 그 특혜가 있어요. 상호금융권에 주는. 그러면 한 1.1% 농특세만 떼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근데 그런 거는? 그러면? 그러니까 상호금융권에 가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뭐 수협, 신협 이런 데들은 조합원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자격은 지역을 근거로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 가면 돼요. 그렇구나. 지역이 뭐 내가 사는 거주지 또는 내 직장 근처. 새마을금고에 가서 내가 이제 상호금융권의 조합원이 되는 거죠. 이제 그러면 그 3천만 원까지 1인당 3천만 원까지거든요. 거기까지는 내가 이자 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용을 하시는 거죠. 요게 만약에 꽉 찼다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금주권에 가는 거죠. 근데 요즘에 특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또 주거든요. 배당이 또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 4% 받았어요. 많이 주네요. 네. 금융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거. 근데 또 요거는 이제 적금이다 보니까 혹시나 또 내가 돈 필요할 때 깨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제 파킹 통장. 맞아요. 많이 파킹 통장도 많이 하고 또 저는 이것도 추천드려요. 이제 금융권에 있는 그 수신할 수 있는 기능 있잖아요. 발행어음. 증권사 발행어음. 요것도 요즘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. 이거를 조금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? 네, 말씀해주세요. 네. 보면 네.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각 금융권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잖아요. 우리가 저축이라고 하면은 원래는
은행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. 은행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예대 마진이잖아요. 이렇게 싸게 예금을 받아서 비싸게 빌려주면 그 금리 차이가 네 힘으로 나타나잖아요. 순이자 마진. 맞아요. 네. 그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리지 피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자, 팔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판물려주고 결국엔 연결해주고 돈 받는 게 이제 증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. 얘네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냥 금융사 같지만 완벽하게 다른 구조로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증권사한테도 은행과 같은 수신, 돈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줬어요. 왜냐? 우리나라도 무슨 골드만삭스. 뭐 투자은행 같은 그런 네. 거대 증권사를 만들겠다. 네네. 그러려고 하면 자본금이 많아야 되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 자본금을 모을 수 있게끔 너네도 일부 수신 기능을 줄게. 라고 해서 탄생한 게 발행어음이에요. 그렇구나. 그래서 그걸 하고 난 이후에 수신 기능을 딱 하잖아요. 그러면 얘네는 정부에서 너네 우량한 신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권사 일부만 가능해. 라고 해서 허락을 해줬거든요. 그 대형 증권사들만 그 발행어음이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도 하고요. 주식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굴린 돈으로 마치 은행처럼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.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. 그렇겠죠. 네, 예금하니까. 그래서 약간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이 금융 구조를 알면 이것도 괜찮다. 근데 어차피 증권사가 망하지 않은 이상 주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 신용을 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은행보다는 조금 더 금리를 줘요. 1% 정도 더 주나요? 네, 1% 정도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기간이 짧아요. 기간이 증권사들은 약간 좀 짧게 가져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1개월, 3개월, 6개월 이래서 좀 내가 단기간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조금 더 돈을 좀 뭐 이자 높은 곳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하는 이 발행어음도 괜찮다. 근데 이 발행어음하고 기존에 있던 CMA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. CMA는 증권사가 원래 하던 일로 하는 거잖아요. 증권사 애들은 주로 채권 투자 같은 거. 맞아요. 그걸로 번 돈으로 돌려주는 거고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조가 다른 거죠. 그래서 발행어음이 더 금리가 높은 거죠. 네.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르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